2년이 지나도록 타워크레인 하나 올라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알지만 공공부문이 집 짓는 게 이제 점점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홍춘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지금 대혼돈의 소용돌이가 아닐까 하는데 이때 어디로 가야 될지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 박사님한테 오늘 많은 이야기를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박사님한테 가장 먼저 물어볼 건 사실 이건 것 같아요. 이제 결국에 지금 저희 채널은 그래도 조금 살아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래도 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보시니까 아직 집값 살아남았다가 아니라 잘 되던데요. 역시 내가 나가면 잘 돼. 다른 그 자산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부동산은 아직은 뭐 하락의 뭐 신호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만 있지 막 진짜 막 엄청나게 급락하진 않았으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집값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나쁘진 않다. 나쁘지 않다.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네. 없는 집이 생기질 않는다. 아, 그렇죠. 예, 네네네. 갑자기 호공에서 집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부익남님 스튜디오 오는 동안에 이제 오래간만에 좀 버스를 탔어요. 예, 네. 뭐 이렇게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타워 크레인이 정말 하나도 네. 오면서 살짝 이렇게 몇 개 있냐 하고 보는데 네네. 반포 지난 다음부터는 네.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없죠. 예, 이게 뭘 뜻하냐면 3년 뒤 입주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최근 3년, 4년 사이에 네. 서울이든 수도권 핵심 지역에 어디 하나 집을 지어놓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집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전세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갭 투자했던 사람들 다 힘들어지는 먼저 이런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한 부동산 조정 시나리오인데 네. 일단 전세가 빠지겠는가. 당장 8월에 네. 임대차 3법 이제 만 2년 되면서 오히려 더 오르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데 네. 일단 뭐 안 오른다 하더라도 빠지겠냐라는 거죠. 네네. 결국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가격의 좀 상승 탄력 둔화는 결국 작년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20.2%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2년 카드 버블 이후 최고의 상승률, 20년 만에 네. 거의 최고 상승률이었어요. 네네. 이런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이 났으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네네. 그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데 또 윤 당선자 이제 대통령이네요. 네. 윤 대통령이 저 세금 깎아준다니까 기회다 하고 조금 파는 매물이 나오는 거니까 네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거 빠지는 거라고 그럴 수 있는 거야. 일부 지역이 빠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도 없고 뭐 전세 가격도 이게 도대체 뭐 빠질 기미도 안 보이는데 집값이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결국은 하나밖에 없다. 경제 위기가 오는 수밖에. 대경제 위기 온다. 예, 경제 위기가 오면 아무리 경제가 네. 뭐 여건이 괜찮다 하더라도 그렇죠. 2020년 3월에 집값 잠깐 일시적이지만 좀 빠졌잖아요. 그런 건 올 수 있다. 근데 네. 그건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죠. 야,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그 전세가 뭔가가 좀 하락을 하든지 해야 이제 집값이 조금 하락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전세 쪽에서 이게 시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이 2017년, 18년 같은 데는 네. 확실히 다주택자가 좀 올렸어요. 그건 사실이죠. 또 법인도 있었고. 근데 네. 이게 이제 2018년 9.13 지나고 하면서부터 또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돼 있는 네네. 그 기한도 끝나고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집 사기 되게 어렵고 양도세 중과도 세게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쭉쭉 벌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19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매매는 주로 갭 투자로 갔단 말이에요. 갭 투자라는 게 결국 전세 끼고 사는 건데 네. 전세 가격이 만일 빠지면 갭 투자가 되겠냐라는 거죠. 결국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주된 매수 세력이랄까 에너지는 갭 투자 쪽에서 나왔는데 전세를 끼고 사는 쪽에서 나왔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되는 여건이냐 아니냐가 부동산 시장에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들의 갭 투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있겠고 또 비규제 지역이거나 규제가 약한 지역들은 갭 투자 얼마든지 일부, 가능했었으니까요. 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이야기하면 2기 신도시 중에서 미분양 나 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이었잖아요. 네네. 뭐 어디라고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 다 떠오르잖아요. 네. 그게 근데 작년에 평균 그 시군구 기준으로 30% 이상 상승했던 지역들이 다 거기잖아요. 네. 결국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이번에 그 양도세 중과 완화는 그 2년 거주자들한테만 주는 네네. 혜택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면서 좀 다주택자 팔아라라고 매물을 지금 출회를 시키고 싶어하는 정부의 마음을 이해가 될 정도로 네. 너무 차익이 많이 났으니까 이제 좀 차익 실효성
차익 실현성 매도가 좀 나온다면 네. 시장에 안정을 주지 않겠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지. 네. 전세가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막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네. 게 아닌가.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이제 급감하는 거를 봐라. 그러니까 살 사람 다 샀다라는 논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 이거를 뭐 사주겠냐 하면서 못 버티고 이제 뭐 매물이 점점 쌓여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거래량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일단 뭐 거래가 네. 대부분 증여성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작년 그 6월 이후에 네. 잠깐 그때 좀 또 잠깐 인하됐었으니까 네. 작년 6월 이후에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의 대부분은 양도성 또는 증여성 거래라고 본다면 거래가 죽은 지는 꽤 됐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거래 죽었을 때도 집값은 폭등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네. 결국 시장에 있는 모든 매물 호가 다 잡아먹는 가격이 나오고 그걸 또 잡아먹고 하면서 네. 한 건 한 건 나올 때마다 가격이 퉁퉁퉁퉁 뛰던 게 네. 거래가 잘 돼서 오른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발레가 가능한 주장이다. 저는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 네.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조정이 온 적도 있었음을 알고 있고요. 네. 그거는 뭐냐면 경제 충격이 와가지고 호가를 아직 조정하지 못한 매물들은 쌓여있는 반면 살려는 사람들은 저 밑에 가격 아니면 네. 쳐다보지 않으니까 결국 거래가 줄고 그 뒤에 저 밑에 받쳐놓은 매수세의 가격이 체결되면서 네. 가격 조정이 현실화되는 그게 이제 금융위기 때의 패턴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지금 오면 그게 가능한데 그 주장은 금융위기를 이미 사전에 전제한 주장이다. 네네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사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전세가가 내려가지 않고 만약 올라가거나 버텨주면 사실 주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아주 세금이 급한 분들 아니면은 그냥 전세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 전에 네. 잔금 다 치면 좀 깎아줄게라는 네. 매물들은 꽤 있어요. 지금도. 네. 6월에 종합 그 부동산세, 종부세 내야 되니까. 네네. 그 6월까지만 미리 좀 내가 돈 잔금 다 치면 이번에 또 양도세도 중과 네. 완화되고 하니까 그런 매물들은 저는 나온다고 봐요. 근데 그게 과연 시장의 연쇄적인 가격 하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다시 6월 지난 다음에 또 시장이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서 잠길 수 있다 또. 이 가격에 살 생각했으면 사세요. 이제 전세라는 매물도 없었지만. 하긴 어차피 뭐 세금 6월 1일에 세금 냈으니까. 그때 뭐 한 2억 낼 거라면 2억 깎아서 지금 팔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차피 세금 내고 나면 뭐 살벌한 세금 아니에요? 굳이 급하게 안 팔 거다. 그렇죠. 야, 그러면 지금 어쨌든 뭐 며칠 전에 그 양도세 감면 뭐 발표는 확실히 나고 5월 네네. 10일부터 이제 소급 적용하겠다라고도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것은 시장에는 뭐 큰 영향까지는 아니다라고 아니 보세요. 뭐 효과가 없지는 않은데 이거 안 했으면 급등했을 걸. 아. 그래도 이거 덕분에 조금 네. 매물 나오는 효과는 네네. 있다. 아. 그러니까 이건 잘한 일이다. 근데 네네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네네. 생각이죠. 결국에 타워 크레인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타워 크레인을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네. 없잖아요. 하나는 공공부문에서 짓는 건데 네. 2020년 8.13 대책에서 정부가 127만 호 공공주택 짓겠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태릉 골프장부터 과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부지까지 어디까지 지금 2년이 지나도록 타워 크레인 하나 올라간 데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걸 보면 알지만 공공부문이 집 짓는 게 이제 점점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내부자 정보가 다 세요. LH 공사 사태 우리 잊지 네네, 않았잖아요. 네네. 정말 잊을 수 없죠. 이게 첫 번째 내부자들한테 다 먹을 기회를 죄송합니다. 수익을 낼 기회를 다 주니까 네.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이냐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제 3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2017년 9.13 이후에 지금 벌써 만 5년 돼 가는데 우리나라의 이 3기 신도시 지어지는 예정 택지 중에 어디 한 군데도 토지 보상이 완료된 데가 없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창릉 신도시의 예정 부지에 있는 유명한 한정식집 가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주님한테 준 자주 가니까 이렇게 이거 안 나가요? 그랬더니 다들 나가면 나갈게요. 그러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대토가 잘 안 됐거나 뭐 아직 그렇겠죠. 돈이 안 됐거나 네네. 그리고 저기 또 교산 신도시에 네. 예, 또 거기도 유명한 또 한정식집 있잖아요. 거기 유명한 집 있잖아요. 임장 안 가시고 음식점만 아니 가시고. 그거 간 김에 돌아온 거지. 아무튼 그 철푸덕하는 그 유명한 집 있잖아요. 예, 그 아까 네. 창릉 신도시 그 한정식집은 좀 그래도 네. 안에 인테리어도 좋은데 교산 신도시 한정식집은요 뭐 그렇잖아요. 아무튼 거기 가도 똑같단 말이에요. 아직도 남아 있다고요. 예정지인데. 예, 지지난주인데 그 뭐 네. 거기 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뭐 와. 이용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라는 팻말 붙은 게 한 2년 됐는데 아직도 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게 공공은 안 돼요. 네네. 이제 안 돼요. 옛날처럼
택지개발 촉진법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수용. 네. 이거 이제 민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나라에서 신도시 이제 안 된다는 거 인정하고 그러면 남아 있는 건 민간 택지밖에 없는데 민간 택지 공급을 확대를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를 철폐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어떻게든 좀 수정을 해서 아니 그 차익에 대해서 뭐 50%인가요? 그건 좀 너무 과하잖아요. 이게 무슨 징벌적인 그런 기분이 좀 들 정도. 세 번째가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돼 있는 이상한 규제들. 집이 더 썩기를 바래야 되는. 붕괴되기. 예,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 않은 집들이 철골 구조만 아직 버틸 수 있다고 해서 그걸 안전진단 등급 B를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좀 과한 거 아니냐. 근데 이 세 가지가 근데 그 다 국회와 하나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되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령으로 됐는데 이 두 번째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법을 개정해야 되고 세 번째는 시의회 쪽에 아무튼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그 시의회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일 또 지선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어제였나 오늘이었나 그 지금은 이제 후보자라고 봐야 될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아직 선거를 해봐야 알겠지만 약간 조금 뭐 공급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니 근데 지금은 사실 안전 진단 같은 것도 규제를 좀 많이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내년으로 좀 뭐 미루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공급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 그래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올해는 금융 위기가 오면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걸 알면 위기가 아니지 미리 대비하니까. 근데 아무튼 우리 경제에 강력한 외부 충격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올해는 힘들다 해도 올해는 집값이 빠지기 어려운 이유가 어딜 봐도 입주 물량이 없는데 그럼 결국은 서울 살고 싶은 사람 또는 일기 신도시 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 또는 교통 여건 좋은 그런 좀 선호되는 신도시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전세를 결국 올려주게 될 텐데 그렇게 전세가 밑에서 위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빠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게 오래 가겠냐. 그러니까 급등을 조정이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하반기는 뭐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면 안 사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 3년간의 어떤 느낌을 봤을 때 공급이 어쨌든 지금 적다고 했으니까 타워 크레인이 지금 없잖아요. 없는 건 맞으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2, 3년 정도도 어쨌든 좀 상방으로 간다고 조금 예상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그럼 나라 망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말씀하세요? 이 가격은 좀 심각한 버블이고 현재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은 역사상 최악의 버블이기 때문에 이 정도 최악의 버블이 왔을 때는 그냥 보합 정도로 가는 게 우리 모두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거고 제일 좋은 게 강보합이고요. 약보합은 또 위험해요. 어쩌다가 툭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2010년부터 13년 사이에 하우스푸어 사태 때처럼 서울이 그때 누적 조정이 가격이 5% 정도 조정받았거든요. 그 정도에 걸친 장기간에 걸친 고점에서의 횡보, 고원장세 정도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최선인 거고 여기서 만약 10% 20%가 더 오른다. 이건 정말 다 팔고 떠나야 되는 장세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소득이 그만큼 올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20.2% 전국 단위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서울이든 뭐 지방이든 할 거 없이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6% 정도 우리 소득이 오른 걸로 보여요. 인플레 때문에 영향을 받았죠. 그럼 결국 나머지 14%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멀티플이 올라간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간 거고 또는 버블이 그만큼 생긴 거잖아요.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그렇죠. 근데 올해 다행스러운 게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한 2% 나올 거고 물가 상승률 한 4% 나오면 올해도 대략 명목 성장률 6%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그냥 플러스 한 2%로 났다 그러면 4% 빠진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작년에 생겼던 14%의 버블이 조금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가 좋은 거지. 계속 2, 3년 어떻게 더 오른다. 여기서 한 10% 20% 더 오른다. 그러니까 전국 기준. 이렇게 되면 이건
쫓아갈 수가 없는 게 그렇죠. 되는 거죠.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게 선반영된 걸 좀 기다려 주는 것도 그렇죠. 필요한데 맞습니다. 여기서 또 가면 어떡하냐. 뭐 대표적인 게 세종이잖아요. 네. 세종이 2020년이었나? 네. 그 행정수도 이전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40% 올랐잖아요. 네네. 그리고 작년 올해 2년 연속 빠지고 있는데 그 빠지는 폭이 누적해서 3%까지 안 되나 그래요. 그건 뭘 뜻하냐면 40% 올랐던 걸 인정하는 거래고 충격이 없죠 그러면. 네네.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40%도 버블이지만 네. 그 뒤에 가격의 하락이 크지 않으니까 그 가격이 그냥 인정되고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이 20% 올랐으면 올해 내년은 쉬어야지. 여기서 더 간다. 여기서 더 위로 간다라고 네. 하면 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제가 마음대로 통제 못하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진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1,300원이 고점이 아니라 위로 더 뚫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의 펀더멘털이 나빠지는 중이죠.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 잠깐 하셨지만 8월 이후로 어쨌든 계약갱신 청구권 이제 못 쓰는 분들 나타나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를 많이 올려주든지 이사 가든지 아니면은 조금 안 좋은 동네로 가면서 아예 집을 사든지 뭐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어찌 보면 생존과도 비슷한 아주 중차대한 상황인 거잖아요. 집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집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집을 사게 되면 뭐 상대적으로 저가에서 다시 막 매수세가 일어나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있죠.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